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예산을 줄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반발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고 야당 탄압을 중단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합산 순이익이 5조 2천억 원을 넘어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딴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커졌기 때문인데 물가 상승과 전쟁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은행들만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3배나 증가하는 등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른 다음 달에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국회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 좌석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에 제1야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하지 않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당장 예산안 심사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더해 국회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놓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됐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의원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통한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이콧 속에 통상 정치권에서 많이 언급하던 협치 대신 협력을 키워드로 부각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추경안 통과를 요청한 지 5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하늘색 넥타이를 맸던 지난번과 달리 자줏빛 넥타이 차림으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선 겁니다. 19분 가까이 이어진 연설. 윤 대통령은 먼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커졌다고 꼬집으며 전 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내년 총 지출은 639조 원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된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절감한 재정으로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반지하 쪽방 거주자를 위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 등 구체적 방안도 일일이 제시했습니다. 이딴 북한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를 언급하면서는 담대한 구상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 국회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야당의 보이콧 속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협치는 지난 5월 연설에 이어 이번에도 콕 집어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여야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보다 야당의 협조 요구에 더욱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협력의 정치가 곧 협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예산을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미래준비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한 건 국제 신인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본회의장 단상 맞은편 의석들이 텅 비었습니다.
169석 매머드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제1야당이 입장조차 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비속어 논란을 사과하라는 팻말을 내걸고 자리를 지켰고 여당 의원들만 19차례 1분에 한 번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연단을 내려온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먼저 찾았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도 악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손을 맞잡았는데 윤핵관 장제원 의원 어깨를 두드리며 대화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도착 전부터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 등을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생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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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이 진행될 때도 따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께 사과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 계신 모양이죠. 원내에서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가야죠. 민주당이 보이콧에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이고 또 다른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절대 다수의 입법권을 사용하는 입법 독재라고 질타했습니다. 새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이런 식으로 걷어차버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역사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없이 진행된 윤 대통령과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의 사전 환담 분위기도 냉랭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생예산 삭감, 노란봉투법 같은 민감한 화제를 꺼내들었고 국회를 향한 비속어 발언 논란에도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쌀쌀해진 날씨를 빗대 최근 여야 관계와 정국을 애둘러 꼬집었습니다.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하고 춥고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시선이 정말 오늘 아침에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첫 예산안을 들고 5개월 만에 국회를 찾았지만 정쟁 한가운데 있는 여야의 환대와 홀대를 동시에 받아야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도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여 남짓. 하지만 당장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극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화와 미래 성장 동력 마련 등 민생위기 해결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했지만 글로벌 복합 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이 대폭 깎인 채 권력기관 강화와 부자 감세에만 치중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만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여야의 관계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진 전면전에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상황.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붙으며 공방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만 봉사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 없는 대통령입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 역시 사실상 예산 정국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더 원내에서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가야죠. 국정을 심의하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연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는 결국 극한 대치 속 예산 정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준비 과정을 들여다보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자금을 마련해 건넨 대장동 일당은 한 목소리로 돈이 건너간 목적지로 김 부원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사흘 연속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따로 불러 자금 전달 경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남은 수사의 핵심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사용처를 규명하는 겁니다. 자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 모두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인정한 데 이어 돈 전달 내역이 담긴 메모와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량 출입 내역과 같은 물적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역시 돈 전달 장소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지난해 4월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이 만난 걸 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때 현금 1억 원을 받아갔고 2달 뒤 2차례에 걸쳐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자신의 차에서 전달받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부원장은 여전히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며 자금 전달 시점과 비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엔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한꺼번에 전달했는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발족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오간 돈이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 김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으로 일했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재산 변동 과정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뒷골목 깡패식 협박이라고 반박하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루 전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자기는 거짓말 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인 양 행동하잖아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더 탐사 관계자와 스스로 협업했다고 인정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김 의원을 겨냥해 거짓 선동 사과하고 정치 인생 걸어라,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날선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정치 선동이자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케 한 김의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걸고라도 맹세합니다. 전혀 관계없고 참석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짜집기 그럴 나는 이번 처음 당했어요. 난 전혀 그런 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김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격담이 담긴 제보가 들어와 공개했을 뿐이라면서 장관직을 걸겠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일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워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이번 술자리 의혹에 대한 여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부처 폐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은 김현숙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촛불 집회 주최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방침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야당은 부처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김현숙 장관은 자격이 없다며 퇴장부터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김 장관이 퇴장할 이유가 없다며 피켓부터 떼라고 맞받아치며 국감은 15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저런 것을 들고 와가지고 시위하는 것이 국정감사장입니까? 장관을 퇴장하라니요. 그러면 우리도 다 퇴장하겠습니다. 혼자 하십시오. 또 다른 논란은 여가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이 명예이사장인 시민단체가 7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지적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 기대어 보조금을 빼먹는 사태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 주최단체 동아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선 걸 문제 삼았습니다. 아직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적이 나오자마자 환수 입장을 밝힌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목적의 사용이나 불법 수급이 아직까지 밝혀진 게 전혀 없어요. 그 단체의 별도의 정치적 활동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민주당이 여당이 붙인 촛불 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피켓을 떼라고 요구하고 나서며 국감은 다시 중단됐습니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는데 야당은 성평등 정책 후퇴로 이어질 거라고 거듭 질타했고 여당과 김현숙 장관은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이관하는 업그레이드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장 절반 이상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모습, 참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헌정 사상 초유라고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으로 이제 민주화위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 이후 최초입니다. 한 정당 야당이 특히 거대 야당이 이렇게 통째로 자리를 비운 것은 이 시정연설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우리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밝힌 것이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국회랑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최종 예산을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국회가 이런저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오늘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걸 밝히는 자리인데 이 국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산 심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일부 정액 감액하고 다시 그 국회가 생각하는 바 또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를 맞추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의 시작인데 물론 뭐 오늘 민주당이 불참했지만 예산 심의 자체는 충실하게 참석하시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하신 호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지금 뭐 검찰이 민주당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또 그분이 하필이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고 사무실이 이제 민주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이런 사법 리스크에 많이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 점이 아쉽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도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 시정연설 참석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좀 책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참할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봤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께서 여의도 날씨가 더 춥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환담 시에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참 상징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외교 참사를 일으켰을 때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는데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을 비난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되자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비속어를 썼다고 당당하게 지금 대통령실에 김은혜 수석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과할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시정연설 전체를 대변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저희들은 처음 국회에 오셨을 때 전원 참석해서 기립으로 맞이했고 박수까지 아주 열심히 쳤습니다. 악수도 일일이 다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되지 않아서 야당을 완전히 이제 말살 대상으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은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 그것도 종합국감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날 야당의 당사를 헌정사 최초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 크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가져갔다고 하는 내용이 보니까 파일 4개인데 전혀 김용 부원장이 2021년도 그러니까 1년 전에 받았다고 하는 자금과는 하등 무관한 그런 민주연구원의 아주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는 김용 부원장이 취임한 지가 지금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바로 어저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의 당사를 아무 내용도 없이 망신주기용으로 야당이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다. 이런 점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기획수사 아니고선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도 빠진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협치. 자유와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지난번 연설과 너무 다르게 자유도 이번에는 빠졌고요. 협치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정의 파트너로 야당을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대화할 의지는 있는가? 그리고 오늘 제안하신 여러 내용들이 과연 진정성 있게 이 우리 국민의 민생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연설인가? 이걸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대통령께 강력한 저희들의 그런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고 국민들께도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오늘 그런 이제 불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고심이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건 결자 해제하시는 게 옳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주도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뭐 연설 내용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네. 김영배 의원께서는 이제 협치라는 단어가 빠진 부분을 역시 이제 주목하셨는데 협조라는 단어와 협치라는 단어 사이에는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협력을 언급했고요. 다음에 이 참 민주당에서 참 이게 대표 측근의 이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전체가 이러시니까 참 안타깝게도 답답합니다. 네.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지금 영장 집행 과정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지켜봤겠지만 이게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김용이라는 그 사람의 혐의를 그게 뭐 범죄 혐의가 있거나 없거나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 행적이 필요하고 가장 최후의 행적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걸 빼놓고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허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막상 보니까 김용 부원장이 쓰던 컴퓨터가 있었고 그게 이제 김용 그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또는 그걸 반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법원이 요즘 뭐 그 검찰이라든가 정치권 눈치 봅니까? 딱 원칙대로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너무 당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 이게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민주당 당대표의 측근 그 측근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거, 또 최근에 행적에 관한 수사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몇 건의 파일 리스트를 가져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안타까운 일은 어쨌거나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박빙했다고 합니다만 역대 최다 득표했던 대통령입니다. 물론 낙선자는 역대 최다 득표 낙선자였죠. 그런데 집권 이후로 계속 보시면은 이 대통령의 배우자
그것도 결혼 전에 그 배우자의 행적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10년도 넘은 사안을 또 들추고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지난 정부 때 찰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또 외교 참사라고 참 이렇게 그 외교 정쟁을 국경을 넘었으면 정쟁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는 정말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무슨 뭐 조문을 안 했다고 조문을 왜 안 했습니까? 다 했죠. 그리고 바쁜 다자협상 속에서 우리 이걸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너무 그 외교 현실을 잘 알면서 몰아붙이는 것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과 문제도 사실 민주당이 처음부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만일 왜냐하면 박진 장관이나 또 김은혜 대변인이 비속어란 말은 안 썼습니다. 우리 국회 일을 걱정하는 어조였다고 하니까 아니 그 국회를 왜 걱정합니까? 국회란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을 당당한 일은 돕기 마련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그 말문을 털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MBC가 했던 이런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있지도 않은 미국이란 말을 넣고 거기에 또 바이든을 끼워 넣어서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세를 하니까 이거 완전히 민주당도 지금 공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사과라는 초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 중에 보면은 오늘도 ODA 자금이 3조인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에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모든 예산이 다 국회에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정치랑은 있을 수가 없고요. 행정 그 통치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고 국민 또 약자 경제가 또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오죽하면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가장 우량한 공기업이었던 한전채가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고랜드 2,050억 원인가요? 그걸 비롯된 것으로 해서 지금 아주 금융체가 어렵고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 부채를 늘릴 수가 없다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줄여나가면서 어려운 사람은 더 도와야 되고 그러면서 미래는 준비해야 되고 안보는 위태롭고 협치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점을 이제 민주당에서 더 이상 김용 리스크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말에서 벗어나서 민주당이 정말 이 협치의 주도권을 좀 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고 첫 일성이 협치하자였거든요. 네. 대통령한테 다 좋은데 우리가 대통령 공약위원회까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협치합시다. 영수회담합시다라는 걸 3번이나 말씀했어요.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당내가 워낙 권력투쟁에 홍역을 치르시다 보니까 당내가 정리가 되면 한번 뭐 봅시다라고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정기국회 시정연설 하러 오시기 전까지도 야당 대표를 부른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당 대표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선거법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을 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통령께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생각이 없구나, 그냥 독주하고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가서 뭐 필요하면 뭐 들어오겠지, 도와주겠지, 별거 있겠냐 이런 식의 이제 그냥 일방 독주 그다음에 독불장군식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계 부채와 기업의 부채가 4,700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만 해도 지금 정기국회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라고는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전 정부에 대해서 흠집내고 수사하고 망신 주고 감사원까지 몽땅 동원해가지고 그냥 전 정부를 탈탈 털고 있는 그런 데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산안을 보니까 권력기관들은 예산이 다 늘었어요. 국정원, 대통령실, 그다음에 감사원, 법무부 다 늘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없어졌죠. 그다음에 청년들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비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자 동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얼굴이 두꺼우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논쟁들을 가슴을 열고 정말 하시려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이웃하고 싸우고 나서도 뭔가 하려면 최소한 음식을 좀 갖다 주든지 하면서 아이고 뭐 먼저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없는 사과도 하는데 사과할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과연 정말 대통령의 리더십인가? 그리고 아까 최영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고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장할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또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면 협력을 할 용의도 있다. 이런 점은 뭐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5년 전이나 지금까지 하신 말씀 보면은 정치 보복이란 말로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 하시는 언행에 딱 받쳐 보면은 바로 그걸 처음부터 예언하신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사안이 지금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이 거짓말하고 허위사실하고요. 정치 불법 자금입니다. 자금을 수사하거나 뿌린 것인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거짓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물러났죠, 닉슨 대통령이. 다음에 또 하나 이 지금 수사라는 것도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억울하게 월북자로 몰린 가족들이 탄원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서둘러서 몇몇 권력기관에서 월북자로 단정했던 단서들이 드러나서 국민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없는 죄를 일부러 만들려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원내께서도 절대로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여소야대 국민에서 야당을 자극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 서해 피격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월북 단정이 성급했느냐는 뭐 판단에 따라 물론 그렇습니다. 주장을 다르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NLL을 팔아먹었다. 이래가지고 뭐 문건을 흔들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북풍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던 분이 갑자기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고, 막 찾다가 못 찾아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북한 해역에 있었고, 그 뒤에 진행된 사건들은 한미연합의 여러 가지 정보 자산들, 그러니까 감청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이 쭉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부만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런 새로운 증거 없이 전 정부가 범죄를 했다는 식으로 지금 전 대통령까지도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아예 규정을 짓고 낙인을 찍고 나서 막 몰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신북풍몰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은 뚜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서 가장 이제 사실은 아픈 기억들이 이런 북풍몰이 아닙니까?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명박 정부 때는 지금 김태호 1차장, 지금 안보 1차장이죠. 그분이 심지어는 뭐 북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그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총풍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서 협치하고 협력하고, 그러나 다른 거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야당을 사실은 굴복의 대상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탄압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시정연설이 끝났기 때문에 정말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런 모습을 꼭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도 단호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지고 나서 정말 어느 분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널브러진 상태에서 그분만 어떻게 주식 살 생각을 했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인천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대표에 무리하게 출마해가지고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사실 뭐 저 지역 뭡니까 주민투표 같았으면은 정말 미비 자격 주민투표 불비로 끝날 사안 정도로 저조한 투표로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를 민주당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장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 대표도 떳떳하게 지금 뭐 사탕 하나 받아 먹은 거 없다면서요. 당당하게 내 문제, 내 척거 문제를 내가 해결할 테니까 우리 민주당은 민생에 힘써 달라고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이건 뭐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다 반정하든지 재판에서 밝혀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전부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안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안입니다. 성남 FC 후원 특혜,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가 엮어가지고 경제 공동체다 못해서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은 민생에 주력해달라고 하고 당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너무 안 끌려다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솔직히 걱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그렇습니다.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법정 공방까지 갈 것 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한 1,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마지막 주제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죠. 이른바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이제 어제 이제 국회가 네. 시끄러웠고 네. 또 이제 한동훈 장관과 이제 김의겸 의원 사이에 이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한 장관은 이제 법정 이 대응까지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저는 뭐 김의겸 의원이 언론계에 또 동료이기도 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보를 근거로 했는데 그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만 들어봐도 전혀 사실은 믿기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더구나 술도 안 마시고 10년 동안 청담동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만일 내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 매번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그럼 의원님은 무슨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보면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장 자체가 원래 야당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좀 귀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그 제보자라는 분이 공익신고자로 권익위에 예.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제보를 받았어도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 문제는 제가 직접 그 전후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특히나 다른 분도 아니고 한동훈 장관과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라는 이제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적절 부적절 여부와 조금 다르게 본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어제 다 걸겠다 이런 모습 이제 보면서 이게 법치를 담당하시는 분이 도박꾼처럼 정치적인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야당 의원에 대해서 약간 겁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제가 보이는 걸 보면서 굉장히 권력자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진실이든 진실이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밝히면 되는 것인데 제가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좀 국무회의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는 글쎄요.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사실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 보태면은 어제 다 봤는데 좀 답답하고 그리고 벌써 여러 차례 저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놓으니까 그걸 이제 소명한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꼭 뭐 이게 한동훈 장관의 딸과 이모가 논문을 공동 저자했다고 했던 그 사태 비슷하게 흘러가는가 싶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서 민주당으로서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100여 가구가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건설사 측은 최근 공사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부동산 사업 대출까지 꽉 막혀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일명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사업 대출이 꽉 막히면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철근과 대리석을 비롯한 각종 건설 자재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건설 현장 한편에는 폐기물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 3월 입주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의 이 아파트는 장판이나 도배 등만 마치면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입주를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지난 7월 아예 공사를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올해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부동산 사업 대출까지 꽉 막혀버려 공사 자금이 바닥나버린 겁니다. 자금 경색과 자금 애로를 거치다 보니까 공사 대금을 이렇게 순조롭게 될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새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다가 한순간 오갈 데가 없어진 입주 예정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100여 가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액만 40억 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건설사 측은 내년 3월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 50여 명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떤 분은 파혼 당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아들 집에서 신세 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목돈을 찾아야 다른 곳에 계약을 할 텐데. 최근 분양 경기가 꺼지면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견이나 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자금난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보증을 못 서겠다고 밝힌 이후 단기 자금 시장이 더욱 경색되면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합산 순이익이 5조 2천억 원이 넘어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 은행들만 막대한 이익을 올린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4대 금융지주들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 2,5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늘었고 역대 최대였던 올해 1분기에 4조 5,951억 원보다 14.4% 증가한 것입니다. 신한금융이 1조 5,9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우리, 하나금융 순으로 모두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가장 큽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대출에는 즉각 반영되고 예금은 천천히 반영되는 탓입니다. 또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의 80%가량이 변동금리로 구성돼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대금리 차의 확대를 통해서 취약차주나 금융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로 이동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최근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금통위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3배로 뛰었습니다. 월요일보다 환자 수가 늘어나는 화요일이란 걸 고려해도 증가폭이 심상치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7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른 다음 달에 본격화할 거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 4만 3천여 명, 하루 전 1만 4천여 명에 3배를 넘었습니다. 화요일끼리 비교해봐도 지난주보다 만여 명, 지지난주보다는 2만 8천여 명이나 많습니다. 감소세 정체 수준을 넘어 확연한 증가세입니다. 12월 이후로 봤던 재유행 전망도 앞당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정재훈 가천대 교수에 이어 KMI 한국의학연구소도 재유행 시작을 다음 달 11월로 예측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2만 명대에서 6차 유행 저점을 찍었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다음 달 7차 재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자연 면역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의 하위 변이 BQ.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7차 재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확신하긴 아직 이릅니다. 어느 변이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BQ, XBB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아직은 어떤 새로운 변이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아직까지 예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대개 새 변이 발견 후 2달은 지나야 추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여름 전파력이 BA.5보다 3배 이상 세다던 켄타우로스 변이 BA.2.75가 유행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동절기 예방접종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내 우세종인 BA.5와 BA.4 변이에 대응하는 이가 백신의 접종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이렇게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급증하면서 7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유행이 일찍 오는 거 아니냐, 혹은 이미 재유행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워낙에는 12월이나 1월 정도의 유행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정체 국면이 있었고 이번 주에 이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걸 봐서는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는 빠르면 11월 중순이나 11월 말에 일단은 새로운 유행의 피크가 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래서 예상보다 빠른 유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다음 달 중에는 재유행이 이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언제나 네, 이 재유행은 새로운 변이가 주도하곤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건 가설이긴 합니다만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BQ.1 변이가 이번 재유행을 주도할 것이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이입니까? 예, BQ.1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의 여름 유행을 주도했던 BA.5의 하위 변이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전파력 수준에서는 한 1.6배 정도 증가된 게 아니냐, 또 면역 회피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이러스의 자세한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든 유행의 우세종이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간 특히 미국과 유럽의 추이를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제 주된 우세종으로 될지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콧물이나 재채기 증상이 많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새 변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생기는 변화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시작되고 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기도 감염의 증상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와 같은 증상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보고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미각이나 후각 손실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미각과 후각 손실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변이의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빠르게 이제 폐렴이 진행했었던 이제 델타와는 달리 오미크론 주로 상기도 감염 중심 으로 일어나고 일단 폐렴과 같은 이제 2차적인 합병증들은 좀 더 뒤늦게 한 5일에서 7일 지나서 이제 특히 고위험군에서 뒤늦게 발견하는 형태로 현재 오미크론의 특성들이 계속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은 기존의 증상도 계속 가져가는 셈이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다면 혹시 일반 감기와 증상이 좀 비슷해진 건 아닐지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적이 맞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상기도 감염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라든지 또는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특히 성인에서의 증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의 증상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 체계 자체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진단이라든지 치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특히 외래 진료 중심의 진단 체계 빨리 정립을 하고 손을 봐야 될 상황에 이르르긴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내일 이제 하나 발표하는 내용이 있죠. 동절기 예방 접촉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름철 유행했었던 이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변이들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접종 대상에 해당되나요? 예, 일단은 이제 현재 이미 모더나 백신 BA.1에 대한 이가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50대 이상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화이자에서 나오는 BA.1 또는 BA 이제 4, 5에 해당되는 이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권고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확대되는 거는 18세 이상의 전 성인에 대해서 모두 예방 접종을 필요로 하는 분 또는 원하시는 분 다 접종이 가능하도록 다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계속해서 접종을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접종이 풀리니까 접종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코로나19 재유행에 더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이제 멀티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도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환들입니까? 예, 현재 영유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같은 상황인데요. 이제 메타노보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RSV 바이러스가 동시에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바이러스는 가을 겨울에 원래 유행을 했지만 유행 시기가 좀 겹치지는 예전에는 겹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RSV가 좀 일찍 돌고 메타노보가 좀 뒤늦게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유행했던 적이 많은데 지금 2, 3년 동안 이런 바이러스들이 유행을 안 하다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행 패턴들도 무시하고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인플루엔자도 일부 같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까지 합치면 거의 동시에 4개의 바이러스가 같이 유행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이루어져 있고요.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소아 감염자들이 병상을 7, 80% 또는 8, 90%까지 채웠다라는 보고도 현재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질환에 한꺼번에 감염될 경우에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중증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중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중복 감염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제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만 주로 유행하다 보니까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정말로 중증으로 진행하는지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2개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면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진단 자체가 늦어지면서 이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특히 소아 아니면 이제 70대 이상 또는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3일 이상 고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필요한 경우는 응급실이나 이런 진료를 통해서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섬신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붕어빵 수레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오전 세종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도로에서 수레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그래도 분에 못 이긴 듯 발로 차버리는데요. 붕어빵을 팔던 이 남성은 최근 2차례 시청 단속에 적발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를 했고 과잉 단속 주장에 대해 시청 직원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정확히 어떤 단속에 적발됐는지 또 실제로 과잉 단속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로 위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행동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번엔 한 시민의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검거한 소식입니다. 현금 인출기에 수북이 쌓인 영수증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 덕분이었다는데요. 화면 보시죠. 지난 7월 경기 김포시의 현금 인출기 앞에서 한 남성이 경찰의 덜미를 잡혀 연행됩니다. 이 남성은 현금 인출기에서 오랜 시간 5만 원권을 송금하고 있었는데요. 한 시민이 줄을 서자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먼저 볼일을 보라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인출기 앞에 수북이 쌓인 영수증을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한 이 시민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금을 하던 남성, 결국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고 시민의 눈썰미로 검거된 덕분에 피해금 2,1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현행 10만 원이던 과태료가 60만 원으로 강화되고 추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음주 과태료 역시 강화됐는데요.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는 화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에서는 절대 금연인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새 컷이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현지 시간 24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60대 교사와 10대 여학생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범 올랜도 해리스가 오전 9시쯤 센트럴 비주얼 앤드 퍼포밍 아츠 하이스쿨에 침입해 총을 난사해 보건교사와 학생 등 2명이 숨지고 학생 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 졸업생으로 경찰과 총격전 끝에 결국 사살됐고 숨진 교사는 교실로 들어오는 총격범을 막아서려다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학교를 졸업한 해리스는 장총과 총알 30발을 채울 수 있는 대용량 탄창 12개로 무장한 채 학교에 들어와 모두 죽을 것이다라고 외치며 총을 쐈습니다. 이 학교 교장은 총격범 침입을 알리는 암호 문구인 마일스 데이비스가 건물 안에 있다며 경고 방송을 했고 학생과 교직원 등 수백 명은 바리케이트를 친 뒤 창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러시아가 연이어 주장하고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일축하는 가운데 전쟁을 확대하려는 구실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크렘린궁에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총동원해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 일명 더티밤을 준비 중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전달한 정보를 서방이 불신한다고 해서 방사성 폭탄의 위협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을 제조할 과학적,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할 동기도 갖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영국과 접촉했으며 체르노빌 원전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дения провокаций с применением грязной бомбы Украина рассчитывает запугать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увеличить поток беженцев и выставить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как ядерного террориста. 전날 쉐이구 국방장관에 이어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도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과의 통화에서 방사성 폭탄 사용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방사성 폭탄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시설을 파악했으며 이는 거듭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연쇄적 주장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확전의 빌미를 쌓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false allegation being used as a pretext for further escalation, and we've made clear we reject these allegations. 나토와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허위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La Unión Europea rechaza toda forma de escalada y consideramos una enorme irresponsabilidad por parte de Rusia cualquier tipo de amenaza en este sentido. 최근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황에서 열세에 놓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에 중무장한 병력 9천여 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방사성 폭탄 공격을 사전에 막는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20차 당대회에서 1인 권력 독점 체제를 확립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 수뇌부를 소집했습니다. 2027년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다그쳤는데 타이완 무력 통일 시한으로 거론되는 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방색 인민복 차림으로 나타난 시진핑 주석 양옆에 신임 군 수뇌부가 모두 집합했습니다. 군 통수권을 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다그쳤습니다. 2027년까지 인민군 현대화를 매듭짓고 미군을 뛰어넘는 세계 인류 강군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시진핑 집권 3기 말년 타이완 무력 통일 시한으로 거론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지난 10년 시진핑의 국방개혁을 보좌한 장요우사는 군서열 2위. 앞서 8월 타이완 봉쇄훈련을 주도한 허웨이둥 동부정구 사령관은 넘버 3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선부대 장병들도 시진핑의 강군 사상 실현을 부르짖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听党指挥，确保全时待战，非使农战。 당중앙 정치국엔 핵 로켓 과학자들을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한다는 방어 위주의 핵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300기 안팎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2027년 700기, 2030년엔 1000기까지 증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打造强大战略威慑力量体系. 실제로 미중 간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질 경우 기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계 질서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월간 유이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결혼을 주제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결혼 생활을 끝내는 이혼입니다. 민대용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사회의 이혼 실태를 주제로 했죠. 통계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소멸하는 겁니다. 최근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3년 전체 이혼 건수는 16만 6천여 건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이혼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0만 1000여 건까지 줄었습니다. 전체 이혼 건수가 줄면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도 2.0건까지 낮아졌고 결혼한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도 2003년 7.2건에서 지난해 4.4건까지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34곳 가운데 9번째로 전체 평균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높지만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혼율이 감소한 데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체적인 결혼 건수가 줄어 이혼하는 인구도 줄었다는 건데요. 또 2007년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혼 건수는 줄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황혼 이혼은 늘고 있다고요? 네,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 이혼으로 규정하는데요. 이 황혼 이혼은 건수도 늘고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2만 3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9천여 건으로 약 1만 6천 건이 늘어 전체 이혼 10건 중 4건은 황혼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한 중년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7년 전 2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선택한 사례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이라든지 어릴 때 어땠어요? 김선민 씨는 27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생계를 위해 심리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제법 많은 고객이 찾는 상담사가 됐습니다. 50을 넘기고 이혼 결정. 어느 한쪽의 외도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도 아니었다는 게 선민 씨의 설명입니다.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결혼을 53일 만에 선보고 했었어요. 사실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했고 한 50 정도 되니까 삶을 정말 되돌아보면서 나도 그냥 좀 나로 살고 싶다.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상담을 마치자 어디론가 향하는 선민 씨. 2년 전 재혼한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입니다. 오후에 남편 가게에 들러 일도 돕고 저녁도 함께 먹는 게 요즘 선민 씨가 누리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간이 딱 좋아요. 오늘 국물 괜찮아요? 최고. 언니는 좀 꼬두바이라 그러겠다 이거하고 이거 밥이 좀 덜 됐다 그지? 나를 찾기 위해 내린 이혼 결정. 하지만 딸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제일 큰 거는 이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자녀들이 부모가 이혼한다는데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엄마에게도 인생이 있고 후회하지 않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안아주면서 엄마 잘 살아야 돼 하고 큰애가 막 울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걸까?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음에도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다가 내가 이혼하면서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컸고 사실 막막하고 좀 두렵기도 했죠. 홀로 서기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상담일은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새로운 인연. 가까스로 다시 찾은 삶인데 다시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내가 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내의 법적인 보호자가 안 되니까 결심을 했죠. 결혼을 해야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아플 때 옆에서 같이 해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축복 같은 일이었죠. 고맙게도 자신의 딸들과 조금씩 관계를 넓혀가는 남편. 이제는 막내딸과 선물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인생의 중년기에 이혼을 결심하고 다시 결혼을 선택하고 이들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개인의 뭐 선택이죠. 하던 안 하던 이상하지 않은. 꼭 뭐 이혼이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남은 여생을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단지 결혼은 제도일 뿐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사람이다, 한 사랑이다. 그냥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도 나로 살고 싶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느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기대 수명이 늘었다는 데 주목합니다. 노후의 삶이 길어진 만큼 이혼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인식이 늘었다는 겁니다. 또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퇴색되고 가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규범이 약화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통계청에서 이혼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08년 58.6%에서 감소해 2020년에는 30.3%까지 낮아졌습니다. 또 재산을 분할할 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등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가 생긴 것도 황혼이혼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황혼이혼을 결심할 때도 미리 좀 고려해봐야 될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황혼 이혼은 오랫동안 이어온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를 왕성하게 맺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고립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중요했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박탈감이나 외로움이나 고립감이나 이런 것들이 황혼 이혼에는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 단절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노인 빈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고립사 이런 문제들, 외로움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황혼 이혼 뒤에 재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 60대 이상의 재혼은 지난 2003년에는 2,100여 건에서 지난해 9,400여 건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뒤에 다시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결혼 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혼해서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매일매일을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는 생애 주기별로 여러 가지 부부간의 갈등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상담, 교육,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런 법적인 이혼이 아니라 결혼 졸업, 그러니까 졸혼이라는 개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졸혼은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살지 않으면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의 부부관계를 지칭합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졸혼을 했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된 뒤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졸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한 이혼 소송에서 조정조서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별거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에서도 사실상 졸혼을 인정하는 만큼 황혼 이혼을 대신해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인 개념이 아닌데다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졸혼 과정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허용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반드시 부부간에 졸혼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혼이든 졸혼이든 간에 지금 들으셨다시피 현실적으로 고려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월간 유의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월간 유의처 다음 시간에는 함께 살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동거에 대해 다룹니다.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비혼 동거에 찬성했는데요. 실제 동거하는 연인을 만나 왜 결혼이 아닌 동거를 택했는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민대용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